안녕하세요. 마이크 잘 들리시죠?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어, 저만 방송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시는 분이랑 이제 같이 방송해보려고 켰습니다. 원래는 어제였었는데 제가 건강상의 이슈가 있어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제가 누워 있었거든요, 어제. 그래서 죄송하게도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같이 하시는 분이 되게 훌륭하신 분이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소보다 텐션이 많이 다운돼 있죠. 나의 이런 모습 오히려 좋을지도. 미쳤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이크 되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너무 잘 들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짧게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PhD라는 필명으로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회사 다니는 투자자입니다. 왜 PhD예요? 박사라는 뜻인데. 네, 제가 공학 박사 학위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뭐 박사라고 불릴 일이 별로 없어서 그냥 투자에서라도 좀 박사라고 불려볼까 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투자하는 과정이 어, 논, 논문을 쓰고 연구하는 그런 단계랑 과정이랑 되게 비슷해서 그래서 그냥 되게 흔하게 쓰이는 단어지만 PhD가 그래서 그렇지만 네, 그런 점 때문에 제 필명으로 했고요. 그리고 먼저 양해 말씀 구할게. 저도 약간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조금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박사도 하셨고 직장도 되게 남들이 다 우러러 볼 만한 직장을 다니시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거는 각자 개인의 판단에 이제 우리나라 원탑 기업을 다니시고 계시는데, 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직장 들어오고 나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우연한 계기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뭐 계좌를 처음 만든 거는 한 2017년, 18년인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친구 따라서 시작 만들어 보게 되었고, 그래도 그때는 좀 박사 하셨을 때죠? 그때는 학생이었죠. 박사 하는 음, 중이었어요. 학위 과정 중이었고. 그리고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사실 5년 정도 되었는데요. 횟수로 따지고 보면 사실 코로나 때이긴 한데, 코로나 때 시작한 건 아니고, 이제 뭐 그 즈음부터 했어요. 그 즈음부터 이제 뭐 책을 찾아보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그러니까 뭐 계좌 만들었을 때는 그냥 없던 시절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그 피터 린치 월가의 영웅들이랑 그 하워드 막스의 마켓 사이클의 법칙을 사서 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회계 책도 좀 몇 권, 두세 권 정도 읽기 시작한 게 그게 한 5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2020년? 네, 그때였어요. 그러면서 음, 조금 그런 기본 마인드랑 회계를 공부를 하고 나서 좀 산업 같은 것도 한 1년 정도 보고, 그리고 나서 조금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조금 작은 돈으로 하다가, 그게 2022년이었어요. 그때가 굉장히 좀 어려운 하락정이었는데,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의미 있는 돈으로 시작을 하다가, 생각보다 시장 대비 제 수익률이 괜찮아서, 그러니까 괜찮았던 게, 그때 저도 이제 손실이었는데, 시장 대비 덜 깨졌어가지고, 조금 자신을 얻었고, 그때 조금 더 시드를 키운 다음에, 그때부터는 추가 불입이 없고, 계속,
일정한 시드로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를 다님에도 사실 이게 의미 있는 자산을 불리기에는 어려운 것, 어렵다는 거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비슷한 이유입니다. 다른 뭐 일반적인 경우들과. 뭐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랑 이제 탑인데도 그러신 거죠? 뭐 이게 좀 듣는 분들에 따라서 약간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불편하네요. 어 편합니다, 어느 편해요. 정도 편하게 앉아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그 월급 체계가 이렇게 상한선이 명확한 것 같아요. 그 음, 이상을 넘어서기에는 좀 되게 진짜 네임드가 되는 경우들밖에 없는 것 같고, 혹은 정말 전문직 의사 변호사 그리고 의사 변호사들 중에서도 5대 로펌 이렇게 좀 약간 퀀텀 점프 느낌이 나는 그 정도 급이 아니면은 어느 정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음, 사실 회사 일보다 투자가 더 재밌다고 느낀 게 크기도 했고요. 왜 더 투자가 재밌나요? 음, 일단 제가 약간 저의 그러니까 어느 투자에 대해서는 모두 다 하는 말이 투자를 성공해도 실패해도 본인 책임이고 모든 투자 판단은 스스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음, 어, 그런 점이 이게 내 일이라고 느껴지는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서두에도 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위를 하면서 논문을 쓰고 뭐 연구를 하고 하는 게 이게 뭐 좀 공동의 연구도 있긴 하지만 결국 내 논문을 내가 써야 되고 내가 저자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결국 내가 하는 일인데 투자도 그게 굉장히 같은 결인 것 같아요. 회사 일이랑은 다르게. 회사에서는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런 점이 회사 일과 이제 투자랑은 좀 상반된 결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 어, 때문에라도 좀 스스로 하는 나의 일을 더 추구하는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보니까. 회사 음, 일도 하고 뭐 이렇게 다른 것도 투자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투자가 더 재밌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자기 투자 스타일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가요? 음, 이게 저도 이제 투자한 지는 5년 정도 됐고, 본격적으로 좀 의미 있는 금액을 한 지는 3년, 4년 정도 된 건 됐지만, 음, 아직도 그거를 명확하게 누군가에게 설명하기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도 음, 되고, 뭐 저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한 번 성공했던 걸로, 한 방법으로 똑같이 성공은 못하고, 뭐 이전에 실패했던 방법으로 뭐 다음번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이런 누적된 경험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음, 하나 딱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서 예시를 몇 개 들어드릴게요. 뭐 제가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투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였고요. 음, 이게, 사실 언제였죠? 그 2차 전지가 한창 랠리할 때가 23년? 21년이었나요? 23년? 사실 손대인 씨 그, 때문에 랠리한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럼 23년이 맞아요. 23년이었으면은 제가 포스코를 처음 보기 시작한 게 2022년 말경이었을 거예요. 2020년, 22년 말경에 이제 리튬을 테마로 리튬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포스코 홀딩스를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2023년 초쯤에, 죄송해요. 제가 지금 시점이 조금 헷갈리는데, 2022년 중순 이후인가에 그
포스코에 홍수가 났었어요. 아마 그 전부터 맞아요.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전부터 공부를 했어요. 그 홍수 시점 이전부터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샀어요. 조금씩 사다가 이제 왜냐면 리튬 그 당시에 포스코의 시가총액에는 리튬 사업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부를 하면서 뭐 한 주, 두 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진짜 사다가 포스코가 홍수가 났을 때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리튬 사업에 대한 이 타인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 포스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아, 이거는 뭐 분명히 뭐 최소 반년에서 1년 정도는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본업은 회복을 할 거고 음, 여기에 리튬이 붙으면 이 이상의 시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수 나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좀 많이 샀었어요. 그때가 음, 계좌 포트에서 비중이 1위가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도 사실 주가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조금 회복을 어느 정도 하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의미 있게 수익을 내는 구간은 아니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2차 전지가 부각을 받으면서 2차 전지 다른 주식들이 엄청 갔죠. 에코프로들이. 근데 사실 그 에코프로의 사업도 이 본질적으로는 원자재 사업이고 그 원자재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 원자재를 할 수 있는 회사는 포스코밖에 없었기 때문에 포스코가 계속 부각을 못 받는 거는 이상하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계속 홀딩을 했어요. 그래서 음. 포스코 홀딩스니까요. 종국에는 네? 포스코 홀딩스잖아요. 네, 포스코 홀딩스. 그러니까 홀딩을 종국에는 네, 죄송합니다. 네, 종국에는 손대인 씨 덕분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날아가서 그때 처음 1루타를 경험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까지 주가가 올라간 거는 운이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 이전부터 6개월 내지 1년 이전부터 그걸 공부하고 좀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던 거. 약간 그게 아직 조금 버릇이 그때 잘 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비슷한 결로 요즘 좀 주가가 많이 괜찮은 조선주도 제가 22년 정도에 처음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좀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공부를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 음, 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비중을 실을 수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제가, 방법으로도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다른 방법으로도 뭐 괜찮은 적당한 수익을 올리기도 했지만 사실 다른 방법으로는 제가 제 계좌에서 비중을 많이 가져간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수익금이 더 중요하다고 음,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금이 커지려면은 계좌에서 비중이 커야 되고, 그러면은 진짜 남들이 좀 관심 없을 때, 한 1년 내지 2년 후에는, 좋은 성장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산업과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저랑 스타일이 비슷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남들보다 그러니까 한 발도 아니고 조금 그것보다 한 두 발, 세 발 먼저 들어가서 있으려고 하는 편이고 진짜 수익률보다 수익금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근데 그러려면 일단 남들한테 관심을 안 받아 싸게 사야 되잖아요. 박사님 말씀처럼. 그러면 남들한테 이야기가 안 나올 때쯤 사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내가 물량을 많이 담을 수 있고 그 물량을 바탕으로 이제 좋은 수익률과 좋은 수익금이 함께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박사님이랑 가장 스타일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최근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최근에 뭐랄까
이건 너무 바로 본격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좀 잘 안 보는데, 좀 나만의 그렇게, 뭐랄까, 예전에 그런 포스코홀딩스처럼 좀 모아가는 섹터나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종목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어, 예전에 사놨다가 그런 것들을 지금 수확하고 있는 시기세요? 아직 수학은 아닌데, 지금 조금 부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엔터인 것 같고요. 음, 제 블로그에는 글을 꾸준히 썼었는데, 엔터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저의 투자 경험 한에서는 그래도 가장 오래 봤던 섹터 중에 하나예요. 음, 그래서 2024년에 약간 역성장을 보이면서, 사실 역성장도 아니고 성장을 하긴 했는데,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꺾였죠. 음, 그동안 되게,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되게 관심이 없어져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어, 이제 조금 다시 부각을 받으려고 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다시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너무 많이 빠졌고, 너무 많이 하락을 했고, 특히,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조금 회복을 했는데, JYP의 경우에는 회복을 거의 못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단 싸면은 어느 순간인가는 한 번은 치긴 하니까 그런 점이 좀 유효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종목별로 조금 차별이 많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음, 그러면 엔터 중에서는 좀 어떤 엔터 회사들 중에서는 어떤 회사를 좀 가장 좋아하세요? JYP. JYP를 가장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정량적으로 보는 것과 정성적으로 보는 게 조금 다른데, 정량적으로 보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JYP가 지금 멀티플이 제일 낮으니까, 음, 정량적으로는 제일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정성적으로는 뭐 아무래도 하이브가 가장 사업적인 측면에서 좀, 죄송합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다른 회사들 대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좀 공격적으로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정성적으로 하이브가 더 좋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다른 SM은 제가 그렇게 자세히 보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팀들이 많고, 좀 약간 비하하는 느낌을 섞어서 얘기하자면 자가 분식을 하는 느낌이 있어서 NCT가.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팔로우 하기에는 솔직히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SM은 조금 덜 보고, YG는 YG도 좋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약간 그냥 전반적인 기업 퀄리티 느낌이 JYP보단 조금 떨어진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강한 것 같아서 음, YG도 팔로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근데 사실 어느 하나가 지금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게 각각의 그 회사들이 되게 독립적이에요. 다른 섹터들과 다르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반도체 섹터면은 뭐 디램 현물 가격 올라가고 고정 가격 올라가고 그러면서 칩메이커들의 실적이 올라가고 칩메이커들 실적이 올라가면은 언젠가 또 증설 사이클이 오면은 증설 사이클이 오면서 소부장들이 또 같이 좋아지고 이렇게 좀 흐르는 사이클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산업이 흐르는 느낌이 있는데 엔터는 각각의 회사마다의 특징과 각각의 회사에서 팀들의 활동들이 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섹터로 묶이긴 하지만 되게 좀 다른 산업 대비 분절화가 되어 있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가는 보통 같이 움직였잖아요. 주가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그렇긴 한데, 사실 좀
다 같이 움직이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이게 하나가 튀고 나서 생각보다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음, 그 유지하는 사이에 다른 종목의 주가가 튀어서 또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올라가는 것들이 다 독립적인 이벤트들이에요. 근데 음, 이게 왜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냐고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 각 아이돌들의 활동 주기는 어쩔 수 없이 비슷한 건 있거든요. 예를 들어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 뭐 겨울이나 여름 휴가 시즌은 조금 활동이 덜하고 어쨌든 봄, 가을 이런 식으로 좀 힘을 주고 그걸 맞춰서 투어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런 사이클 이런 활동 주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주가 모멘텀이 그 시차를 두고서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음. 그러면 지금까지는 좀 아직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주목하지 않고 있는데, 뭐 지금은 많이 사실 주목하고 어떻게 보면 주도 위치로까지 올라섰지만 몇몇 종목들이 Y자고 SM 같은 것들은 그러면 반대로 좀 오래 기다렸다가 최근에 좀 수확을 하고 계신 어, 섹터나 종목이 있나요? 잠깐만 그 전에 어, 게스트분 네. 블로그 소개시켜드리면 이 블로그입니다. PhD라는 블로그 운영하고 계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엔터라고 그게 엔터였나? 다른 사람들이 난 사실 근데 제가 이제 박사님이랑 많이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조선도 되게 다른 분들이 보기 전에 오래 보셨었잖아요. 조선도 2022년 뭐 그쯤부터 봤던 것 같아요. 좀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투자를 했고 지금은 어떤 생각이고 업사이드가 얼마만큼 열려 있는 것 같은지도 좀 말씀을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 최근에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이 갖는 섹터기도 하잖아요. 그쵸. 조선은 제가 처음 그때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 그때부터 되게 수주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게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의 뉴스들을 보면은 수주 뉴스가 되게 많이 있었고 실제로 공시도 많이 됐고 그래서 기대감에 주가가 한 번씩 튀기도 했었거든요. 음, 근데 막상 실적을 꺼보면은 실적은 여전히 안 좋았고 그래서 또 실망감에 매물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내려가고 지금 와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저가 수주분이었고 뭐 이제는 고가 수주분이어가지고 이제 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거다라는 게 컨센서스고 실제로 지금 요번 1분기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되게 거짓말쟁이 취급을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언제 도냐 이 소리 많이 했죠. 맞아요. 막 그래서 빅베스도 한 번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빅베스도 했고 삼성중공업이 빅베스 한 번 했죠. 맞아요. 삼성중공업도 했고 그 지금 보여주시는 현대중공업도 음, 그때 대우 인수한다고 뭐 분할 상장하고 뭐 중간 지주사 만들고 이러면서 되게 좀 안 좋았어요. 맞아. 이 분위기가. 새끼들 또 이러네 이 말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게 월봉이면은 2020년도 보면은 진짜 빨강색, 파란색, 빨강색, 파란색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피말렸거든요, 되게. 음, 주식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음, 하루 한 달 10% 올랐다가 한 달 10% 빠지는 건 예산 일도 아니었고. 음,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그래도 조선이 조금 친숙했던 게 어렸을 때 해군 배를 몇 번 타봤어요. 아기 때. 음, 약간 그냥 이미지가 좀 있었고, 그리고 제가 대학 졸업하던 사람들이 중공업 회사를 좀 많이 갔어요. 음, 물론, 그리고 중공업 회사를 많이 갔고, 실제로 뭐, 그때 막 해양 플랜트 한다면서 리크루팅도 되게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음,
그게 2012년, 3년 막 그럴 거예요. 하여튼 그런 뭔가 되게 산업 자체가 제가 비록 여기 이 산업에 종사하진 않지만 약간 친숙한 느낌이 있었고, 제가 대학원생 때 연구하던 과제 중에 이 조선 엔진 설계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중공업 야드도 여러 번 가보고 해서 되게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술적인 내용이나 뭐 이런 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이 업종의 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조금 더 괜찮게.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리고 수주 나오는 게 되게 따라가기가 쉽거든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수주 공시가 나오면 그거 그냥 정리 쭉 해서 그래프 그려보고, 뭐 그때 주가랑 뭐 이익률이랑 이런 거 뭐 계산해보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왜냐면 어차피 음, 금액이 다 공개가 되니까. 음, 그러면서 조금씩 따라가 보고, 이제 거기에 조선소에 딸려있는 기자재사들도 하나씩 공부를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길게 온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좀 선별적으로 투자를 한다고는 했었지만, 결국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매매도 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한 3년 정도 오게 된 2, 3년 정도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음. 그럼 그 조선 이야기 한 번만, 조선에 대해서 이제 질문 하나만 더 드리자면, 네, 어, 그, 이제 기자재, 파, 대? 조선사, 파가 좀 있잖아요. 그쵸. 시장에.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더 선호하고, 그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조선소는 진짜 안 봤어요. 그러니까 안 봤다는 게 투자 대상으로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 2022년, 2023년 요럴 때는. 왜요? 근데 음, 그때만 해도 뭐 제가 지금도 실력이 미천하지만 더 미천했을 때고 시총이 크면은 그만큼 더 큰 시총으로 얘가 가야지 제가 벌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형주는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음, 그래서 조선소도 보긴 하지만 그래도 기자재사들은 몇천억대니까 그래도 기자재사들 위주로 매수를 했었죠, 그때는. 그래서 그때 뭐 본행제 기업들도 다 했었고, 뭐 피팅 기업, 피팅은 100% 조선은 아니고 다른 산업 노출도도 크긴 하지만 피팅 기업도 했었고, 그리고 엔진사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음, 하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 조선소를 안 봤었는데, 이게 2023년, 4년 되면서부터 사실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긴 한데, 대형주들이 더 많이 가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돌이켜보면은. 네. 음, 그러니까 조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음, 업종에서도. 맞아요. 그게 뭐 저는 아직 자본시장의 생리를 다 아는 건 아닌데 이렇게 주워 들은 얘기를 보면은 뭐 외국인들이 사야 되는 물량, 외국인들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시총 사이즈가 있고 그리고 이게 고빈도 매매라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이것도 그 매크로 같이 하는 그런 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스템 트레이딩? 그런 네, 시스템 트레이딩 같은 거? 그런 거 하려면 어느 정도 시총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가는 놈이 더 가고 이런 장이 형성이 됐었던 건데 그런 거를 몇 번 다른 종목, 다른 섹터에서 목도를 하고 나니까 조선소도 굳이 배제할 필요 없겠구나 싶기도 했고 그래서 조선소도 투자 대상에 올렸고 실제로 투자를 했고요. 지금은 뭐 사실 딱히 가리진 않습니다. 업사이드가 더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사고, 뭐 시총 크기를 그렇게 가리진 않고, 네, 그렇습니다. 음,
그걸 통해서 되게 많이 배우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또. 뭐, 그렇죠. 이게 시장에 있으면은, 어떻게든 시장에 남아 있으면은 기회가 오고 번다라는 느낌이, 뭐,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시장이 제가 뭐, 어떻게든 힘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쭉 보면서 한 번씩 보면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저런 경우도 있구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바뀌기도 하면서, 그 덕분에 또 좋은 투자처도 찾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태까지 엔터나 뭐 조선 그렇게 좀 성공한 케이스들을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네. 이제 약간 반대로 좀 아쉬웠거나 아니면 내가 좀 실패했던 케이스를 하나씩만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아쉬웠던 거 하나 아니면 실패했던 거 하나 이렇게. 실패도 많이 하고, 아쉬운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가장 최근에 어, 손절한 경우는 그 제일제당, CJ 제일제당을 매수를 했었었는데 이제 매수 아이디어는 어쨌든 굉장히 최근 일이 그 달러가 어쨌든 순간적으로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고 원재료는 이미 하락하고 있었고 그에 반해 판가는 계속 올리는 뉴스가 많이 나왔고 음, 그리고 일단 주가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도 엄청 낮아져 있고, 밸류에이션으로도 당연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면. 그런 상황에서 판가가 올라가고 원재료가 내려가면은 당연히 이익이 돌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리고 이미 경기 침체의 뉴스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침체가 되면은 약간 방어주 성격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음, 뭐 그런 이 세 개 정도 아이디어로, 최근에 좀 담았었는데, 이 결국에 손절을 한 거는, 뭐, 결국 제 아이디어가 틀렸다고 생각을 한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개의 꼭지가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세 개 꼭지가 틀린 건 아닌데, 왜 이거를 시장에서 반영을 안 해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밸류에이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종목에는 얘네가 아무리 그런 좀 우호적일 수 있는 환경이 돼도 밸류에이션이 이미 그 정도 용납을 안 해주는 시장 환경이면은 결국 주가는 이제 EPS 곱하기 멀티플로 가는데 멀티플이 안 되니까 음. 이게 주가가 힘을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EPS가 나와도 멀티플이 안 받쳐주면 안 된다? 그쵸. 그리고 성장률도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곳에 돈이 갈 곳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자금이 들어와 줘야지 누군가를 얘를 사줘야지 주가가 오를 텐데 이게 또 제가 손절하고 나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뭐 음식료 업종에서 뭔가를 산다면 사람들이 다 삼양을 살 것 같아요. 그나마 삼양을 2등이면 막 농심, 풀무원, 그나마 네, 맞아요. 아니면 오리온, 네. 이게 이미 삼양식품 같은 회사가 나타난 이후로는 음, 이 정도를 보여줘야지 아니면 이 정도의 방향성을 보여줘야지 조금이라도 다른 피어들이 멀티플이 될랑 말랑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걸 조금 더 음, 줄 수도 있지 않아? 약간 아니 뭐 줄 거야 이럴 거를 팽팽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성장을 보여주면은 이제 멀티플이 올라가는 쪽으로 가고 이제 그게 그냥 시장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은 뭐 그냥 그대로 쏘쏘하게 꺾이는 것 같고 근데 이미 이렇게 걸출한 기업이 있는 상황에서는 뭐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쉽게 이렇게 멀티플 조금 더 뭐 5였다가 뭐 7 주고 이런 거를 바라진 않으니까 음, 이렇게 쉽게 어, 전환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면 이제 반대로 투자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케이스가 있나요? 뭔가 수익률을 더 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섹터에서 수익률을 낼 수 있었는데,
뭐 교체 매매를 해서 못 냈다라던가 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크게 놓친 게,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놓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지금은 하나 엔진인 HSD 엔진이고 하나는 실리콘2예요. 뭐 조선 음, 얘기를 많이 드렸으니까 HSD 엔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런 말씀드렸던 2022년부터 쭉 조선을 공부하던 상황에서 HSD 엔진을 제 기억에 6,000원쯤 샀었던 것 같아요. 6,000원, 7,000원 뭐. 그래서 수익을 내긴 냈어요. 내긴 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수익을 내고 조금 덜 오른 다른 조선에서 다른 종목으로 가야겠다 하고 얘를 팔고 다른 걸 샀었거든요. 음, 그리고 사실 이때 그 유중 이슈도 있었고 지금 저기 뭐 음, 권리락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가 유중이었을 텐데 그래서 유중도 받고 유중 받은 걸로 수익을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때 사실 업, 이 HSD 엔진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당시에는 이게 딱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물론 이게 업황 따라 길게 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음, 그게 시간의 지평을 늘려서 지금 수준에서는 어쨌든 내가 유중 받은 것까지 수익을 냈으니까 이 다른 걸로 또 사면은 또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음, 사실 그게 굉장히 오만이고 패착이었던 거죠. 음, 이 산업의 시겨울을 보고 이거를 어, 진짜 더 제가 많이 공부를 했었더라면 물론 하나 엔진으로 하나로 인수가 되고 이름이 바뀌면서 이렇게 더 튄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두 배 이상은 벌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음, 어, 제가 부족했던 거죠. 굉장히 아쉬운 케이스입니다. 음. 그리고 그리고 제가 항상 네. 조선에서 말씀하세요. 이제, 네네. 제가 항상 조선에서 이제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도 김봉수 교수님보다 조선에서 많이 번 사람은 없을 거다. 라는, 뭐, 맞아요. 어떻게 그럴 될지 것 같아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트렌드가 지속될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면, 뭐랄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맞는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뭐, 물론, 그게 조선 기자재였으면 좀 틀린 판단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조선소에서 어쨌든 그 교수님 김봉수 교수님도 조선소에서 빅트렌드를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향성이 틀리지 않고 빅트렌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여러 군데 등락날락하는 것보다 그냥 주가 변동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트렌드가 꺾이지 않는 이상 가만히 있는 게 가장 큰 레버리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익금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도 제가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제가 하필 그때 투자했던 게 HSD 엔진이어서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아쉬운 거지. 뭐 HSD 엔진이 아닌 엔진 기자재 다른 회사를 샀으면 또 이렇게까지 아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뭐 맞아요. KF라든지 뭐 여튼 뭐 KF도 그렇고 이- 얘는 지금 두 배가 안 됐잖아요. 그쵸. 음.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말씀드릴 건 아까 실리콘2. 네, 실리콘2는 20 1년도인가 2년도인가 그 처음 화장품 기업들이 서프가 났었던 때가 있는데 21년도요? 22년도였던 것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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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23년도인가? 하여튼 첫 서프가 났었던 데가 한 번 있어요. 1분기 때. 그리고 그때 화장품 회사들을 거의 다, 그러니까 브랜드 회사들도 그렇고, ODM사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었고, 실리콘투도 공부를 했었죠, 당연히. 그리고 탐방도 다녀오고 했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실리콘투를 샀었던 데가 뭐 한 4,000원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4,000원에 샀다가 6,000원 정도에 팔았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음. 네.
지금 거기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음에도 제가 파는 가격보다는 5배나 올라 있으니까 이것도 약간 조선이랑 비슷했어요. 이때 실리콘투로 어느 정도 그래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었으니까 이걸로 이 수익금으로 다른 화장품 회사에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팔았었던 거거든요. 음, 그리고 약간 조선이랑 비슷해요. 그 화장품 섹터 안에서 이 화장품이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실적이 좋은 상황인 거를 아니까 아, 이 정도면은 뭐 괜찮게 수익을 낸 것 같고 또 다른 걸 사야지 해서 다른 걸 샀었는데 그때 샀었던 게 코스메카 코리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네, 버스에서 코스메카 코리아 이야기 한창 하던 거 기억나네요. 네. 이것도 나쁘지 않긴 코스메카 했잖아요. 코리아, 코스메카 코리아로 아, 얘를 얘 한 60%, 70% 정도 벌었던 것 같은데 음, 근데 어쨌든 실리콘투도 아까 HS대 이제 하나 엔진이랑 마찬가지로 괜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제 계속 들고 있었으면은 이제 더 수익금도 수익률도 더 좋았을 거고 뭐 사실 이거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HSD 엔진과 마찬가지로 결과론적으로 실리콘2를 좋아해 주셨던 투자자분들이 많아서 지금의 주가가 이렇게 밀려 올라갔던 거지. 만약에 제가 실리콘2가 아닌 또 다른 만약에 인글루드랩 이런 거를 인글루드랩도 좋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인글루드랩을 했었으면 그것도 결과적으로 주가가 좋지 않았을 거고 결과가. 근데 이제 사실 그 HSD 엔진도 그렇고 실리콘2도 그렇고 그 팔았던 시점에서는 물론 결과적으로 제 공부가 부족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투자자로서 그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네. 아, 이 음, 기업이 진짜 맞다. 이 기업이 제일 좋은 거고, 이 기업이 가장 주가 퍼포먼스가 좋게 보여줄 수 있을 거고, 이제 그 시장에서 가장 좋아할 거다. 그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 이 업종이나 섹터가 좋은 건 알겠는데, 또 다른 거 덜 오른 건 뭐냐? 약간 이렇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음, 어떻게 보면은 수익 실현 욕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확신이 없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제 이런 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더 버티는 능력이 또 중요한 것 같고, 아까 잠깐 말씀 주셨던 김봉수 교수님처럼 약간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보고 읽고 듣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런 생각도 해요. 만약에 코스메카가 아니라 잉그루드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품만 단순하게 예를 들어보면 그냥 만약에 내가 그 실리콘2가 아니라 잉그로드랩을 샀어. 어쨌든 화장품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그냥 다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다 10배 거의 다 10배 비슷하게 갔는데 잘못 산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 그러니까 생각 너무 할 수 있죠. 뭐, 극단적인 약간 말이긴 하지만 네. 음, 그런 조선에서처럼 대형주로 가야겠다 싶어서 아모레랑 저 뭐지? LG생건을 했으면은 물론 걔네들은 그 지금 화장품 업황에 미국이 좋은 것 미국 향이 당시에는 좀 부족했었던 거긴 하지만 어쨌든 걔네들을 선택했으면은 날아가는 거였었고 음, 아니면은 지금 아까 보여주셨던 인글루드 랩도 뭐 엄청 좋게 갔긴 했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럼 똑같은 이슈로 이게 아 내가 선택한 게 맞나?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음, 마녀 공정도 되게 변동성이 컸을 거예요. 음. 또 이게 그냥 실리콘투에서 다 먹는 것보다 왔다가 실리콘투 갔다가 잉그로드랩 또 가면 이게 수익률 자체도 더 나빠지잖아요. 그쵸,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음, 슈카님이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었던 건데, 이 주가 주름을 다 펴서 먹을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네가 그거를 할 수 있겠느냐. 딱 그 말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도 되게 많이 느끼는 건,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데, 단기적인 합리성이 그 장기적인 성과를 보장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동의합니다. 단기적인 합리성으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여의도 뭐 이제 사모펀드나 미국 사모펀드 이제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네, 장기 맞아요. 조사에서 다 나오지만 걔네들의 장기 수익률이 결코 원숭이를 뛰어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랜덤으로 찍어서 하는 거를 뛰어넘지 못하는데 그냥 장기 합리성에 그러니까 장기 뭐랄까 좀 말이 꼬이는데 그냥 장기 트렌드를 내가 진짜 탔다라고 하면 그거를 믿고 좀 물론 내가 공부가 완벽하게 됐다라는 전제 하에겠죠. 믿고 기다리는 것도 좀 필요한 자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조선소를 의미 있게 포트에 담은 거는 작년 하반기예요. 음,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담을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아, 그거 다음 분기 실적 보고 살 거야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나오고 산다. 그때가 3분기 때였나? 3분기 실적 발표 전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음, 3분기 실적 보고 살 거야 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그냥 그 전에 샀거든요. 근데 그 후로 3분기 실적 보고 사신 분이 제 주변에서 그 얘기를 한 분 중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없어요. 물론 지금 와서 보면 주가가 제가 샀던 가격 이하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뭐, 사실 그게 실적을 보고 반응을 바로 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 되면 또 위에서 사야 돼서 이게 심적 부담감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나오기 전에 사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개인적으로 하는 편이고. 그러면 뭐 또 질문 하나가 있어서 이제 좀 여쭤보면 사실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지금 엔터에 대한 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거랑은 달라지진 않았죠? 네, 지금도, 이게, 제 블로그에는 몇 번 썼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그러니까, 즉,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만 그 콘서트 일정들이 나왔거든요. 추가 일정들이 조금씩 더 더해지고 하반기 일정이 나온 경우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상반기 일정만으로 작년 콘서트의 최소 20%에서 60% 이상이 커진 상황이 있거든요. 음, 근데 25년 컨센서스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뭐 제가 좋게 봐서 그러는 걸 수도 있지만 하반기 일정이 나오면은 이게 작년 대비 콘서트만 2배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튀는 값들 중에서. 그러면은 보통 콘서트가 한다는 거는 앨범이 나왔다는 거니까 이 앨범이랑 콘서트의 선순환이 있거든요. 앨범이 나오면 앨범을 사게 되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콘서트 일정이 나오니까 콘서트를 가게 되면은 또 콘서트 갔다 와서 그 노래를 많이 듣게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음, 이게 요번에 GD 콘서트를 했었는데, GD 콘서트를 하고 나니까 빅뱅 앨범이 그 가온 차트에 올라왔거든요. 물론 엄청 많은 수량은 아니에요. 엄청 많은 수량은 아닌데, 그리고 GD는 되게 그러니까 아직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경력이 오래된 가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앨범이 차트에 오르는 거 보면은 이게 콘서트와 앨범의 선순환이 있는 거고, 지금 작년에 엔터를 계속 두드려 팼던 거는 결국 앨범 구매 버블이 거품이 빠지면서 그
엔터를 두드려 패는 게 촉발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일어나면은 한 번은 더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실제 GD 콘서트도 갔다 왔는데, 어, 중국인이 더 많은 느낌이에요. 한국에서 음, 열렸던 콘서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표를 제가 그때 상황들을 보고 유추해 보면은 이제 프로모터 쪽에서 중국 여행사 쪽이랑 같이 그 상품을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중국인들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 가고 싶은 사람들 더 못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뭔가 수요가 더 커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저는 엔터를 투자할 때 항상 중국을 제외하고 하는데, 이미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한국 그 케이팝을 즐기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진짜 주가는 조금만 트리거에도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 빠질 때, 그러니까 꽤 좀 제가 판단하기에 좀 물려도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했을 때 샀기 때문에 지금 좀 버틸 수 있는 건데 지금 주가 뜬 자리에서는 좀 조심해서 이제 실적이랑 이런 걸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긴 해. 음, 그래서 업황이나 산업의 방향, 각 회사들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뭐 동일한 뷰이지만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간 기업들에 대해서는 실적 추정을 잘 해봐야 된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럼 또 하나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매수하실 때 보통 한 번에 다 매수를 하시는 편이세요? 아, 저는 한 세 번 정도에 나눠 사고, 세 번 정도에 나눠 사고, 정확히는 제 포트에서 얘를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갈지를 먼저 정해요. 음, 그걸 먼저 정한 다음에, 어, 주가 빠질 때 밑에다 걸어 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음, 체결이 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번에 산다, 나눠서 산다, 이거는 뭐,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산다라고 결정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산다라는 개념이어서 사실 뭐랄까 그렇지 않나요? 아주 기다릴 때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얘는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주가가 비싸면은 좀 기다리고, 뭐, 그러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죠. 음, 저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사실 뭐랄까 박사님이 그 현업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네, 현업자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 중에서 사실 반도체는 이야기가 안 지금 이제 박사님이 해주신 경험 중에서 반도체는 안 나왔었는데, 왜 현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미리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미리, 한 발이, 0.5발자국, 0.1발자국이라도 더 빨리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도체는 지금은 유의미하게 투자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반도체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잘하는 분들이 이미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현업자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회사에서 내가 담당하는 업무에서 얘가 이거를 어떻게 뭐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뭐 업무적으로 아는 거는 아는 거지만, 이게 투자를 해서 투자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게 뭐 소부장이랑 칩메이커 뭐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특히 장비주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정성적으로 느끼기에는 약간 바이오랑 비슷한 결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바이오는 못하기 때문에 바이오는 잘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긴 하는데
보통 바이오 투자의 흐름을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논문 데이터나, 뭐, 어디 학회 발표했을 때 나오는 그런 공개되는 데이터들이 좋은 상황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임상도 하고, 임상을 하다 보니 결과가 또 좋아서 어느 빅파마에 이렇게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된다. 약간 요런 흐름,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수취를 할 수 있고, 로열티가 어느 정도가 되겠고, 약간 이런 흐름인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반도체 장비주도 얘가 결국 이 장비가 어디에 들어간다. 어느 칩메이커에서 산다. 그리고 양산 라인에 깔린다. 이 결이 바이오에서 에러를 보는 것과 굉장히 결이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음, 비슷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실제, 어, 반도체 양산을 할 때 저는, 그러니까 어떤 설비는 뭐, 어떤 점이 약점이 있고, 어떤 점이 강점이 있고, 또 이럴 때 어떤 소재를 쓰면 좋고, 뭐가 있고, 이런 게, 투자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거. 왜냐면 그렇게 해서 왜냐면 아무리 이게 양산에 깔린다라는 설비도 결국 보면은 장, 약점이 되게 많거든요, 단점이. 음, 근데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음, 약간 자아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그런 점이 제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소부장 중에 장비는 그렇고, 이제 칩메이커는 뭐 어쨌든 고정 가격이랑 스팟 가격 이런 거 공개되니까, 뭐 그런 거 보면은 대충 이제 투자 결정에서는 뭐 현업자나 아닌 사람이나 비슷한 것 같고 음, 이제 부품이나 소재도 이제 그거 따라가니까 약간 후행하냐 뭐 이런 차이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 실제로 현업자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 뭐 구매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일반적인 회사 규모에서 그런 구매 담당자들이 그렇게 큰 포션을 차지하진 않잖아요, 인원수로. 그쵸.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고, 뭐 그런 분들이랑 회사에서의 서로 안면이 있어서 서로 얘기를 해서 하다 보면은, 뭐 그거는 또 정보가 될 수는 있죠. 근데 또 그게 또 말처럼 일하다 보면 쉬운 건 아니어서. 음,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는 이제 크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은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기도 장비 하고요. 관련 주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다는 게 어쨌든 지금 사이클은 AI가 촉발한 건데 그 회사들은 다 미국에 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기업들에서 나오는 이제 그 기업들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건데 음, 어, 그 한정적인 상황으로만으로 이제 반도체가 지금 산업 전체가 다 돌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업황 개선 폭이 제한적일 거라는 생각을 바탕에 두면은 그렇게 마냥 싼 건 아닐 수 있다. 약간 이런 음, 생각이 있어서 뭐 지금 반도체를 적극 보고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이해했어요. 저희가 지금 1시간 정도 되게 좀 넘게 1시간 정도 했는데 좀 마무리 단계 들어가서 좀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싶고 어떤 투자자가 되고 싶고 투자로 가장 좀 목표하고 싶은 그러니까 목표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이게 많은 분들도 느끼실 수 있는데 특히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게 주가 등락이랑 내 계좌 등락에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이게 맞아요. 뭐 그러니까 부동산처럼 거래가 되게 뜨문뜨문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음, 이게 바로바로 호가창도 보이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는 투자를
지향하려고 올해부터 좀 마음을 먹었어요. 음, 작년까지는 어쨌든 회사 일보다는 주식에 더 투자를 집중을 많이 했고, 많이 했는데, 많이 하나 안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이렇게 좀 공부를 잘 해놓고, 종목들을 많이 이렇게 좀 스크리닝을 해놓으면은, 해놓은 상황에서 요번 4월에 그 관세 이슈로 푹 빠졌을 때, 그럴 때 잘 담아 놓으면은 좀 그런 주가 변동폭이나 계좌 변동폭에 좀 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야지 좀 내 생활도 좀 단단해지고, 사실 주식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쨌든 자산을 불려서 이게 좀 소위 이제 경제적 자유와 뭐 시간적 자유를 얻기 위함일 텐데, 이 맞아요. 계좌에 매몰되다 보면은 그런 거랑 오히려 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제가 뭐 자산을 많이 읽은 건 아니고 아직도 굉장히 작고 소중하지만, 근데 지금부터라도 뭐 그런 좀 표현할 수 있는 마음가짐, 마인드, 약간 멘탈 그런 걸 음.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로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 같은 건 있어요? 저는 이게 어쨌든 투자도 뭐 저기 VIP의 최준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사업이라는 생각이 투자를 하면 할수록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도요. 표면적인 행동으로는 단순히 사고 팔고 사고 파는 매매이지만, 이게 그 산다 판다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농축이 되어야지 그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게 이렇게 짧게만 한 꾸준히 말씀. 시간을, 네, 맞아요. 이게 꾸준히 시간을 받고 하려면 결국 그 사업을 알아야 되고, 맞아요. 산업도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결국 사업자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갈수록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완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로 이루고 싶은 점은 이거를 내가 더 사업가처럼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완전히 동의해요. 저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단순히 내가 이 회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사실 가장 큰 목적이긴 하지만, 뭐랄까, 좀, 결국 이 회사의 성장을 함께 해 나가고 싶은 욕심이 되게 크거든요, 저도.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제 투자에서는 그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쨌든 저랑 박사님이랑 비슷한 결이니까 투자 아이디어가 실현돼야 되고 그 투자 아이디어가 실현되면 당연히 얘네가 벌어들인 현금 흐름도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그래서 저도 되게 비슷한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생각을 하는 게 결국 어떤 회사나 어떤 섹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시간의 축적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 같은 거를 보면 막 되게 뭔가 수박 겉핥기식이 많잖아요. 어떤 회사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맞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들여서 산업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쌓아야 되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완전 동감합니다. 박사님 말씀. 근데 이게 질문들 참 또, 신기한 게 성민님이나 저나 이런 지향점이 유사한 점이 있지만 산업이나 종목 보는 거는 겹쳤던 게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없죠? 네, 맞아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각자만의 길이 있는 거니까. 사실 맞아요. 목표는 똑같아도 길은 다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뭐 누구는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누구는 뭐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보시고 가장 인상 깊었던 투자 관련 서적이 있으실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투자 관련 책, 투자 관련 책. 엄밀히 투자는 아닌데, 그, 제프 베조스가 쓴 책이 있거든요. 그 제프 주주사원 베조스, 아닌가요? 그 주주서원 묶음이랑 같이 있는 건데, 잠시만요. 저도 그거 제 사무실에 있는데. 제프 베조스의 발명가 방향이란 음, 책인데, 사실 제프 베조스는 사업가잖아요. 사업가고, 창업주고. 음, 근데 그 주주서원도 그렇고, 이제 그 주주서원 외의 책의 내용도 읽어보면은 되게 투자와 결이 비슷하다라는 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과 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뭔가 지향하는 바는 같은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그 관점에 완전히 동의하는 게 전 가장 뛰어난 투자자는 가장 성공한 사업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사실 아무리 날고 기는 투자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성공한 사업가만 못하잖아요. 자산을 읽어내는 게. 맞아요. 워렌 버핏도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자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사업가 측면이 조금 더 사업가적인 측면도 되게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버크셔를 맞아요. 그렇게 읽어온 것도 음, 그렇고. 그래서 저도 완전히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 뭐, 저희와 비슷한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다면, 뭐 트레이더들이라면 막 엄청 크게 방향은 주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주식 격언처럼 지금까지 쌓아온 마인드 중에서 어떤 걸 가장 강조하고 싶으실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네요. 예. 생각한 것과 철학적인 이게 부분. 그 생각에 농축된 시간이 많아야지 뭔가 말이 편하게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그렇게까지는 경험이 쌓이지 않은 것 같아서. 음, 근데 그거는, 격언이라기보다는 뭔가, 음, 이, 이, 시간, 음, 격언이랑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최근에 한 생각이 이제 시간의 지평을 좀, 뭐, 무조건 길게 보자는 아니고 시간의 지평을 좀 다양하게 보자라는 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주가가 빨리 칠 것 같은 소재나 재료라서 이제 그거를 뭐 잘 매매를 해도 좋지만 이게 결국에는 주식에 그렇게 매여 있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사업을 하는 이제 과정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진짜 점점 더 많이 하게 돼가지고 음. 그래서 뭐 편하게 얘기하면 그냥 길게 보자 이런 느낌이죠. 멋이 너무 없네요. 저도 멋없는 격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음, 그런 것 같네요. 제가 투자하면서 얻었던 그냥 경험이 농축되어 있는 말인데, 결국 일어날 일은 진짜 일어나더라고요. 공감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자 관련 인사이트를, 그 다음 질문인데, 투자 관련 인사이트를 보통 어디서 얻으시나요? 라는 질문도 있어요. 저는 뉴스가 시작인 것 같아요. 언제나. 제가 뉴스가? 항상 일어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뉴스 읽은 걸 딱 스크랩을 했었는데, 이제 음,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음, 일간지를, 그러니까 매일경제를 쭉 읽어요, 항상. 이게, 음, 물론 아는 내용도 있고,
안 비슷한 뉴스를 뭐 전날 보기, 속보 같은 걸 보기도 했고, 뭐 이미 아는 내용인 것도 있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간지에 실린 게 그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트럼프가 말을 바꿔서 틀린 내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일간지를 매일 읽다 보면은 경제의 흐름이랑 산업의 흐름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다 음,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어떤 종목이 생각나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로 그 종목이 산업에 대한 뉴스면은 그 종목이 언급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찾아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긴 해요. 종목 풀이 네. 넓어야 돼. 아, 맞아요. 그게 뭐 했을 때 딱, 그러니까 뭘 봤을 때 종목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러려면은 종목 풀도 넓어야 되고 약간 생각이 기민해야 되는데 음, 저는 아직은 기민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가 아주 그렇게 많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음. 저도 완전 딱딱한 사람이라서 좀 유연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 중인데 쉽지가 않네요. 그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 방송 1시간 좀 넘게 했는데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해보고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나 그런 거 있으실까요? 일단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주식 투자의 매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요즘 조금 정치권에서 화두되는 무슨 또 정년 연장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음, 투자 기반을 잘 바꿔두면 사실 정년이란 것도 없이 뭐 즐겁게 일하면서 할 수 있고 저는 이거를 일을 한다고 하거든요. 주식 투자하는 음, 거를 뭐 가족들한테도 이제 퇴근해서 퇴근해 하고 와서 뭐 밥 먹고 좀 쉬다가 이제 일할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저는 이 산업이랑 기업 공부하려고 하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음, 평생을 쭉 잘 기반을 닦아두면은 되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계속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돈벌이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 와중에 되게 생각과 고찰도 많이 하게 돼서 뜻깊기도 하고 약간 그런 면에서 되게 주식 시작하기 잘했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어, 저도 완전히 이런 동의해요. 네, 사실 이런 기분을 주식이 많은 네, 음, 말씀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더 말씀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기분을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공유를 하게 되면은 음,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럴수록 이게 그냥 시장도 더 건전한 투자자들이 많아지니까 시장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혼자 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투자로 인해서 정말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과분한 사람들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자주 하거든요. 사실 박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 거 같습니까? 투자가 없었다라고 하면 진짜 만나지도 못했을 사이잖아요. 서로의 존재도 몰랐겠지? 저도 박사님이란 사람이 굉장히, 살아있지. 네, 저도 되게 편협했어가지고, 음, 투자를 하면서 이게 제 스스로 저변이 많이 확대됐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세계가 많이 넓어져요. 투자를 하고. 근데 그러려면 내 세계에만 갇혀있지 않아야겠죠? 사실 투자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도 그 자기의 세계를 넓혀 나가기 위함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나 혼자만 이렇게 투자를 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이랑 의견도 교류하고 다른 사람의 종목 아이디어, 산업 아이디어도 또 들으면서 음, 뭔가 스스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자기의 우물을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모든 사람들이 다 맞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고 그 우물을 결국 얼마나 더 넓혀 나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투자를 하면서 진짜 많이 넓혀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물론 여러분들도 저한테 되게 소중한 분들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투자가 그냥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뭐랄까, 진짜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의합니다. 뭐, 시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투자를 통해서 다른 분들을 좀 만나려고 하는 시도들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래서 소소한 커피 모임 블로그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약간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좀 여러분들을 투자를 하면서 그냥 초보자분들은 사실 되게 다 그렇잖아요. 뭔가 내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지도 모르겠고 좀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뭐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나이가 몇 살이시든 뭐 성별이 어떻게 되시든 직업이 어떻게 되시든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먼저 일단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이 바뀐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당연히 녹음본 올라가고 제 유튜브에도 올려드릴 예정이고 방송 채널에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길 바랄게요. 제 꿈 꾸세요. 바이바이. 감사했습니다.